안녕하세요. 작년에 애들 아빠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대학생 딸이랑 아들을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평생 함께 하자던 사람 먼저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마음껏 애도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희 세 식구에게 기상천외한 일이 하나 생겼어서 오늘 그 일을 사연으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에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각자 일에 열심히인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윽고 교제하게 되었죠. 저희 집안은 그냥 이도저도 아닌 딱 평범한 수준이었던 데 비해 남편 집안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남편은 주눅들지 않고 자기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추진력과 잠재력을 품고 있었죠. 주변에서 조건 안 맞는 결혼이라고 평생 고생할 거라고 우려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남편과의 결혼을 고집했던 건 바로 남편의 그런 모습 때문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중엔 정말 이 사람이 크게 될 거란 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있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정말 순박하시고 다정하신 분들이라 늘 자기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로 제게 과분한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시부모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맛있는 거 있으면 늘 먼저 가져다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어디 여행 가면 친정이랑 시댁 갖다 드릴 선물부터 생각했죠. 처음 남편의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남편이 대뜸 너무 크게 놀라지 마 하고 제게 경고 아닌 경고라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는 저는 내가 왜 놀라? 뭐가 놀라운 건데? 하고 고개만 갸우뚱거렸죠. 남편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분명 제 옆에 남편이 서 있는데 남편 집 앞에도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남편이 사실을 밝히더라고요. 사실 나 일란성 쌍둥이야. 쟤가 내 동생이고. 그동안 말 안 해서 미안. 근데 일란성 쌍둥이라고 쓸데없이 사람들 주목받는 거 싫어서 사춘기 이후로 숨기고 사는 게 버릇이 돼서 그랬어. 하고요.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남편 동생이 안녕하세요 형수님 하고 아직 남편과 결혼도 안 한 저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위 시선이나 예의는 굳이 의식 안 하고 초면에 제게 스스럼 없이 형수님이라 부른 것처럼 남편의 동생은 성질이 시원시원하다 못해 다소 날티를 풍기기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남동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던 남편과 달리 번듯한 직장을 가질 마음도 없고 계속 놀기만 하면서 시부모님께 얹혀 살 요량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남편이 말해주길 어렸을 때부터 원래 노는 거 좋아하고 게으른 자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천성이 악한 건 아니니까 너무 못마땅하게 여기진 말라고 했었죠. 남편 말 듣고는 저도 도련님에 대한 일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요. 그냥 일란성 쌍둥이여도 성격이 저렇게 다를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아무튼 결혼한 이후 남편과 저는 한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 집안 사정도 그렇고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얼마간은 원래 다니던 직장 생활을 계속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일을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다 옛말이 된 지 오래잖아요. 저도 맞벌이하면서 어떻게든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했지만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그것도 불가능해졌죠. 임신으로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를 불러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사업 욕심이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갑자기 왜 사업할 생각이 들었냐?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혼자 하려는 거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도 평생 이 월급 받으면서 살 순 없잖아. 당신한테도 미안한데 아이까지 태어나면 돈도 더 들 게 분명하고. 그리고 마침 친한 회사 선배가 사업 아이디어 있다고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 초기 자금은 거의 준비했으니까 나는 조금만 마련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난 솔직히 하고 싶어. 알게 된 이후로 평생 제 의견 먼저 물어보고 무조건 제 의견만 따르던 남편이 대놓고 하고 싶다고 단호하게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보통 결심을 하고 말한 게 아니겠다 싶어
허락해줬었죠. 필요한 자금은 남편도 저도 있는 대로 싹싹 끌어모으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저희 친정에까지 손빌려서 눈 딱 감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만들어줬어요.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는 순간 정말 죽음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돈들을 다시 메꿀 형편이 안 됐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초반부터 대성공 이런 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수익이 늘어갔고 갈수록 규모가 커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남편 사업이 성공하면서 저희 형편도 나아져서 딸아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그 후에 아들도 태어나 어느새 저도 사모님 소리 듣게 되었어요. 자기 부모님이랑 동생을 외면할 수 없었던 남편은 성공한 후에 시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보냈어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쯤 동서를 만나 결혼한 도련님에게도 돈을 자주 보냈었죠.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건 당연한 처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솔직히 아무 일도 안 하고 백수처럼 사는 자기 동생한테까지 돈을 보내주는 건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 오지랖일 순 있어도 성인이 되었으면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지. 아무리 형이라지만 결혼도 했는데 제 남편 돈 받아 살면서 그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가만 지켜보면 동서는 혼자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인데 도련님이 예전 벌은 못 버리고 자기 부모님 등골에 꼽았던 빨대 저희 남편과 동서한테 옮겨 꼽은 것 같았어요. 제 돈이 아니라 남편 돈이라 그냥 참았던 거지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남편이야 수입이 많으니까 도련님한테 돈 갖다 준다고 해도 저희 사정엔 별 타격이 없었지만 동서는 완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동서가 사람 하나는 참 착하고 시부모님이나 저한테도 싹싹하게 잘했는데 어쩌다가 도련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지 안쓰러웠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남편 사업 성공한 후에도 저와 남편의 사이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한 채로 저더러 자기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꼬인 발음으로 계속 고맙단 말만 반복하는데 괜히 처음 결혼하고 많이 어려웠던 거 생각이 나서 저도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사업으로 성공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가족 소중한지 모르고 바람핀단 남자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것도 없고 무슨 날이 아니어도 그냥 생각나서 사왔다며 장미꽃다발을 제게 건네질 않나, 주말에 시간 내서 데이트하자고 말하질 않나, 대학생인 저희 아이들까지 저와 남편을 보고 아니 엄마 아빠는 대학생인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왜 아직도 신혼부부처럼 살고 있어? 하고 놀릴 정도로 금슬이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같은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다 싶어서 바로 불을 켜고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니까 남편 심장이 안 뛰더군요. 깜짝 놀라 그 길로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갔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은 이미 운명을 달리한 후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밥 먹고 제 옆에서 자던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딸아이랑 아들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죠. 장례를 치르면서도 도저히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빨리 떠나는 법이 어딨냐고, 남겨진 우리 세 식구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남편 영정사진 앞에 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저를 위로해 주셔서 겨우 힘낼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남편이 남긴 유산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했어요. 사실 상속 문제를 받자 유산을 받을 사람이 저와 두 아이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지 복잡한 과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어떤 여자가 한 서너 살쯤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조문 온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못 보던 얼굴이기도 하고 그 여자 옷차림이 도저히 조문 온 사람 같지가 않아서 눈에 띄었어요. 장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화려하고 진한 화장에 짧고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님도 멀리서 그 여자 오는 걸 보고는 옷차림이 왜 저러냐고 혀를 쯧쯧 차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냅다 남편 빈소로 달려가서는 갑자기 꺼이꺼이 우는 소리 내는 게 아니겠어요?
가만히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렇더라고요. 오빠, 나랑 민기만 남겨두고 이렇게 어이없이 가는 법이 어딨어. 우리 민기 이제 겨우 3살인데 오빠 없이 나더러 어떻게 혼자 키우라고 이래. 그 여자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여자가 데리고 온 민기라는 남자애가 마치 저희 남편 아들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방금 한 소리 다 뭐냐고, 당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울음 때문에 눈화장이 번진 채로 저를 아래 위로 흘끗 보더니 남편 영정사진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애인이었다고, 같이 데리고 온 아이는 저 사람 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도 아들, 딸도 시댁 식구들, 친정 부모님 할 거 없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얼음처럼 굳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증거를 대보라고 말하니까 그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픽 웃으면서 지금 자기 손잡고 있는 이 애가 증거인데 뭘 더 증명하라는 거냐며 신경질적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저더러 남편이 자기 몰래 바람 피웠던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든가 본데 저 남자 저랑 바람 피워서 애까지 가진 게 진실이에요. 받아들이세요. 하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그 여잔 또 기절초풍할 말을 던졌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도 애랑 먹곤 살아야겠으니까 저희 애 몫으로 남겨질 유산은 받아가야겠어요. 어쨌든 앤 오빠 애니까. 솔직히 상속 문제를 떠나서 남편이 갑자기 떠나간 걸로도 모자라 죽은 남편이 외도하고 있었던 사실과 혼외자까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니 도저히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동안 제게 너무 잘해줬어서 제 남편만은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남편도 똑같은 족속이었던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죽은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저희 딸이랑 아들이 다가와 힘없는 저를 부축하고 그 여자에게 얘가 우리 아빠 자식인 걸 말만으로 어떻게 믿겠냐고 친자 검사해야겠다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며 콧방귀를 끼더니 좋을 대로 하라고, 얘는 제 남편 아이가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남편이 생전 쓰던 빗, 칫솔을 검사기관에 보내 친자검사를 의뢰했어요. 하루 지나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99% 일치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닐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뭔가 실수가 있었겠지.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잠시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피가 차갑게 식더군요. 서로 사랑에 맞이 않던 남편이 실은 저 몰래 바람 피우고 혼외자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았죠. 그 여자는 어떻게 알고 전화 와서는 제게 검사 결과는 보셨냐고, 이제 자기 애가 남편 소생인 거 믿을 수 있겠냐고 저를 조롱하듯 말하더군요.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다 드러난 김에 자기 아이도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속 대상이니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친자 검사 결과를 알게 된 아이들도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자기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집안에도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죠. 친정에서도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탓할 사람도 없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며 원망의 목소리만 냈어요. 시댁 식구들도 제게 미안하단 말만 반복하고 도련님도 동서와 함께 형이 형수님 두고 그럴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요. 갑자기 남편 떠내보낸 걸로도 모자라서 그 남편 외도 사실까지 만천하에 까발려지니 제 처지가 한없이 비참해졌어요. 바람 피워놓고 호련히 떠나버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바람 피고 혼외자 만든 건 당신인데 왜 수치스럽고 남들한테 씹히는 건 내가 되어야 하냐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혼외자인 그 민기란 남자아이는 법적으로 상속 권리를 인정받아 기어코 그 여자와 남편의 유산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듯했어요.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고 화가 났던 저도 어느새 체념해서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그냥 남은 유산으로라도 아이들 시집 장가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마저 잘 키워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기운 차릴 겸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외출이라 들떠서 좀 일찍 집을 나섰죠.
맞은편에서 신호등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카페 안에 도련님과 웬 여자가 같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도련님이야 남편과 똑같이 생겼으니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옆에 있는 여자는 당연히 동서이겠거니 싶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카페 들어가면 인사나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와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도련님과 함께 있는 여자가 동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동서가 아니라 남편 장례식에서 봤던 그 여자 같았어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얼굴이라 금방 떠올랐죠. 심지어 멀리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도련님 옆자리에는 남편의 혼외자인 그 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도련님이 떠다주는 빙수를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휴일에 가족끼리 외출할 것 같은 화목한 모습이었죠. 저는 대체 무슨 광경인가 싶었어요. 셋이 대체 무슨 사이인가? 원래 아는 사이였나?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형의 내연녀와 그 아들인데 도저히 저런 그림이 나올 수 없지 않나 싶었어요. 뭔가 이상해서 하늘을 찍는 척하고 세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린 후 카페로 들어가 근처 테이블에 등을 돌리고 앉았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 도련님과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혹시나 동서에게 알려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될지도 몰라 핸드폰 녹음 기능도 켜두고 있었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벌벌 떨려요. 여자가 도련님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빠, 나랑 민기 생활비 슬슬 딸리는데 돈 좀 더 주면 안 돼? 내가 연극해서 받은 유산 아직 많이 남았잖아. 유산 받은 게 다 누구 덕택인데. 오빠 자꾸 이렇게 쪼잔하게 굴면 그 여자랑 오빠 아내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진짜. 그리고 여자 말을 들은 도련님이 협박하는 듯한 어투로 대답했어요. 야, 그거 말하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난 아내한테 바람 피우고 혼외자 가졌다고 끝장나고 너는 내 아들 가지고 형 아들이라고 속여서 유산 받아먹은 것 때문에 끝장나는 거야. 나랑 형이 일란숭 쌍둥이라 친자검사도 일치한다고 나와서 형수도 포기하고 유산 줬던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국물도 없었던 거 몰라? 살고 싶으면 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뒤에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여자와 외도를 한 게 저희 남편이 아니라 도련님인데다가 혼외자도 도련님 아이였다니. 그것도 모자라 죽은 제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받은 유산을 도련님이 가로채 갔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쩐지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어 돈 나올 구석이 사라졌는데도 도련님은 오히려 전보다 더 사치스럽게 살았죠. 모든 퍼즐이 딱딱 맞춰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약속을 취소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저라도 죽은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어줬어야 했던 건데 제 믿음이 흔들렸던 거잖아요. 물론 친자 검사 결과까지 일치한다고 나오면 누구나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지만요. 아무튼 죽은 남편의 명예까지 더럽혔다고 생각하니 두 사람을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 없겠더군요. 게다가 도련님과 그 여자가 벌인 일 때문에 남편을 제대로 애도하고 추모할 기회도 빼앗겼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우선 동서에게 미리 알려야겠다 싶어 도련님의 외도를 비롯한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동서는 자기도 충격받았으면서도 어떻게 자기 남편이 그런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냐고 놀라면서 도리어 저를 위로해줬어요. 동서에게 두 사람에게 제대로 갚아줘야겠다고 말했더니 동서도 이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동의하더군요. 시부모님께도 밝히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며 천인 공노할 짓이라고 지 형이랑은 다르게 학생 때도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더니 이젠 죽은 지형까지 팔아서 유산을 챙기냐며 면목이 없다고 제게 미안해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죠. 그러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녹음본과 사진을 넘기고 재판을 기다렸어요. 일이 일인지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고소장을 받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짐작한 건지 도련님과 그 여자는 제게 전화가 와서 싹싹 빌더군요. 받은 유산 다시 토해내겠다고 너무 살기 힘들어 딱 한 번 그랬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다 필요 없고 죗값 치르라고 하늘에 있는 남편도 그걸 원할 거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말에 미안한 마음도 안 들었어요. 남편의 명예를 더럽힌 두 사람을
꼭 처벌해서 다시 남편의 명예를 지켜줘야지 이 생각만 했습니다. 재판 결과 죄질이 너무 나빠 도련님과 그 여자는 나란히 형을 살게 되었어요. 뭐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죠. 이게 벌써 작년 일입니다. 시부모님은 도련님과 절연하고 동서랑만 연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동서도 물론 도련님과 이혼했고요. 저는 현재 두 아이들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제게 생긴 믿기 힘든 일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하게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처벌도 하고 남편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제 파란만장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